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이제 볼 내용은 초등 교육과정 A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들이 많죠. 자, 문항 1번.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획 단계 활동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골라 기호와 그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지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SW PBS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로 나오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이 보편적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편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이 기대 행동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기대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급 규칙 또는 학교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행동, 학교 규칙, 학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골라라 하니까 A. 학교 차원의 기대행동은 기본 예절 지키기, 안전하게 행동하기, 책임을 있게 행동하기 세 가지로 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정했다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에서 5개의 개수가 적절하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알다시피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 예방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비읍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C.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시각 자료로 제작해서 해당 장소에 게시했다. 여기 나오는 이 시각 자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연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 학교 차원의 기대 행동을 가르친 후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질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한 다음에 그에 대한 피드백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1번 문항에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A를 고려해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또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중재 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니은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니은 중재 목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목표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재 과정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가. 이거 중재 과정의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중재 효과는 개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이거 중재 결과의 의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재의 중요성, 수용성, 의미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 타당도라는 거.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중재의 중요성, 수용성, 의미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타당도다. 자, 그리고 3번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검사 종류의 명칭을 각쓰라고 하죠. 자, 디귿, 리을. 자, 디귿, 피험자가 사전에 설정된 선치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 리을, 피험자가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하며 상대 평가 혹은 상대 비교 평가라고 부르기도 함. 자, 알다시피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중거 참조와 규준 참조 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종류는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가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책에 따라서는 표준화된 검사에 중거 참조 검사와 규준 참조 검사를 둘 다 넣는 책도 있고 아니면 표준화된 검사에 규준 참조 검사만 넣는 책도 있다는 사실을 해당 문제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항 4번, 다음은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미음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준 참조 검사 얘가 표준 점수와 스탠다드 점수와 그리고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이 미음이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특정 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사례수를 전체 학생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즉, 특정 원점수를 받은 아동의 점수 또는 그 점수 이하의 아동의 백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분 위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개념들이 아마 다음번에는 쓰게 만들 거니까 이 박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지금 교육과정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단어 하나 쓰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단어보다는 문장을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항 1번 내용을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의 학년 구별로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봉진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2번 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의 기본사항에서는 니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B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자, A를 대신해서 B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 교과의 내용을 대신해서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생활기능과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으로 교과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항 3번 디귿에 근거해서 A, B에 들어갈 교과군 이름을 각각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다시피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늘 기억해야 될 게 기본 교육과정이냐 공통교육과정이냐 그리고 이거 20%를 증감할 수 있냐 30%를 증감할 수 있냐 그리고 교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수업 실수인데 이 중에서 체육, 예술 같은 경우는 기준 실수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답이 되고 그 내용으로 보시면 정답은 사회와 영어가 정답이 된다는 거. 됐죠?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뭐 교육과정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1. 나에 적용된 수업 모형을 쓰고 자 수업 모형 보시면 새로운 문제 상황 제시 그리고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뭐 조작 활동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 그리고 익히기와 적용하기, 정리 및 평가하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은 원리 탐구 모형이 되고요. 그리고 기획이 의미하는 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쓸 때 자리에 따라 숫자가 나타나는 값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리를 쓰게 한다. 이걸 용어하는 의미가 위치적 기술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도 15개정 교육과정 근거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역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3번 문항을 봐야 되겠죠. 자, 나의 니은에서 사용한 자극 촉진 유형을 쓰라고 하죠.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극 촉진 유형을 쓰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 유형을 쓰시면 됩니다. 즉 촉진의 유형과 방법에 나와 있는 그 단서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공부의 촉진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 유형을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보시면 순서에 따라 더하는 숫자를 진하게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변별 자극의 색깔, 위치, 형태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작은데 촉진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 4번도 박은호 선생님 지체책이 나오고 그 내용에서 그대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1. 나의 디귿과 같이 변경한 이유를 가에서 찾아 쓰고 2. 선형 스캐닝에서 행렬 스캐닝으로 변경했을 때 장점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은호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요 스캐닝이라고 해가지고 선형 스캐닝, 원형 스캐닝, 행렬 스캐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렬 스캐닝은 뒤로 빠지고 원형 스캐닝과 선형 스캐닝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선형 스캐닝과 그리고 원형 스캐닝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근데 차이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원형은요 선형에 비해서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 이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시각적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뭐가 좋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선형에 비해서. 그래서 쉽게 여기 그리고 편하게 선형 스캐닝보다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책에서는요 선형과
행렬을 비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렬 스캐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원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내용이 박현준 선생님 AAC라는 보안대책 의사소통이라는 원 저자책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책 내용을 보시면 행렬 스캐닝과 똑같은 설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항목 훑기가 있잖아요. 이 집단 항목 훑기와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념으로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행렬 스캐닝은 선택해야 할 버튼, 아이콘 수가 많을 때 행과 열 단위를 먼저 선택한 후에 선택한 행과 열에 선형 스캐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찾고 그 행과 열에서 다시 선형을 하는 게 행렬 스캐닝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선형에 비해서 행렬이 갖는 장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장점? 얘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스캐닝의 유형에서 나오는 서로 비교하는 이 내용들을 이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등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유특 같은 경우 유아교육학에서 낸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생동 장애에 나와 있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특과 초특에서 전부 다 반두라 문제가 나왔다구나는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 가해 민규의 특성에 해당하는 장애 명칭을 DSM-5 진단 기준을 쓰라고 하는데 민규 특성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품행장애로 보고요. 이 품행장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성모 선생님 책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사회학습 관점에서 정서행동 장애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일단 이거 관찰학습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대리효과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기능 부정적 자기 혼응학 때문에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찰과 관련해서 관찰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다고 답을 써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찰학습 그리고 대리효과 그리고 기능 부전적 자기 효능감으로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초과적 내용이죠. 일단 추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간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3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또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카테고리가 또래 교수는 크게 상보적 또래 교수와 비상보적 또래 교수로 나누고 이 상보적 또래 교수 같은 경우는 다시 3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죠. 그 3가지가 굳이 영어로 한다고 하면 전체학급 또래 교수, CWPT 그리고 또래 교수 학습 전략, 또래 보조 학습 전략, 팔스 그리고 전체학급 또래 교수 팀, CSTT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카테고리로는 이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재 정동호 3책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학급 구성원을 2개에서 3가지 모드로 나누어 또래 교수에 참여하도록 함. 그리고 학생의 과제 참여 시간, 연습 및 피드백 기회가 증가됨. 모든 학생의 학업적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며 수업 시간 중에 상호작용이 증가함.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 2-3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제 참여 시간과 연습 및 피드백 기회가 증가한다는 뜻은 특정한 내용을 배우고 연습할 때 쓰는 거잖아요. 숙달할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CWPT가 A에 들어가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될 건 역할 반전 또래 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보적 또래 교수와 그리고 상보적 또래 교수라고 지금 이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가 안 맞는 거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A 그리고 이게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그리고 이거는 1대1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원하는 건 역할 반전 또래 교수인데, 그럼 B 같은 경우는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자 역할을 함. 그럼 역할을 반전하지 못하는 것 뜻이 되잖아. 결국에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역할 반전 또래 교수와 반대되는 개념은 전문가 또래 교수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와 정동 3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틀려고 낸 문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역할 반전 또래 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쓴다고 하면 역할 비반전 또래 교수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전문가 또래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고, 이게 예라고 하지만 이 비상보적 또래 교수를 얘기 쓰면 B에 쓰면 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책마다 카테고리가 다른데 하필이면 잘 언급되지 않는 카테고리를 얘기했다는 건 좀 더 기억하시고, 제가 원하는 건 상보적 또래 교수의 하위 유형이 이 세 가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다음은 민규의 행동관찰 기록지이다. 부분간격 기록법에 따라 행동 발생률을 구하라고 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간격이 있을 거고 부분 간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순간 표지법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부분 간격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간격 동안 일부라도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12개고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이기 때문에 50%의 행동 발생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한 칸에 이렇게 일부라도 이제 나타내면 행동 발생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과잉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과잉 추정한다는 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교육과정 문제, 2번도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참조해서 리을에 들어갈 구조화된 지원 방법을 써야 되는데, 선택형 기출 문제 등등을 풀어보시면 이 구조화된 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시각적, 두 번째가 물리적이잖아요. 일단 A 내용을 보시면 발표 준비를 위해서 교과 수업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겠다. 음악 수업이 1시간씩 떨어져 있어 아무래도 집중적인 연습이 어려울 것 같다. 두세 시간을 묵는 반식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시간과 이미 정해진 일과가 흐트러지면 자폐성장의 학생의 지수가 혼란스러워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 연수 후 지수를 위한 환경 구조화 일환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리을을 적용해 봐야겠다. 벨크로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과목 카드를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지수에게 음악 시간과 원래 교과 시간이 바뀌었음을 설명해 주면 금방 이해하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A에 나와 있는 리얼 내용을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적 일과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건 이 환경의 구조와 인환으로 시간의 구조를 할 수 있고, 이 시간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시각적 일과표라고 기억하시고요. 이 시각적 일과표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학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가지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찾아 1과 2에 각각 기호를 쓰고 발을 고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미음,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자,
바르지 않는 거 A. 교환 개념 훈련 단계에서 교환 개념을 획득시킬 때 학생의 선호도보다 교과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그림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알다시피 이 선호도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림 카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발적 시도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와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B, 자발적 교환 훈련 단계에서는 땡땡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강화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사람들이 언어적 촉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다? 방면삼체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B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C, 자발적 교환 훈련 단계에서는 보조교사가 신체적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촉진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D, 학습 단계, 변별학습 단계에서 제시되는 그림카드는 선호도의 차이가 큰 것부터 먼저 주도한다.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E, 변별학습 단계에서는 목표로 하는 그림카드가 아닌 다른 그림카드를 제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아니죠. 변별. 지금 필요한 선호하는 걸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면삼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새 책 내용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1. 기역에 들어갈 발작 유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만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면서 좀 문제가 많았죠. 자, 아니요. 발작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때 성재가 보인 발작은 기역에 해당합니다. 자, 보건교사 성재는 경직형 양마비 지체장애 학생인데 뇌전증도 있어요. 성재는 지난 4월에 교실에서 온몸이 경직되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입에 침이 고이고 거품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격렬한 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지요. 알다시피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박은혜 선생님 지체, 건강 및 중도 중복장애 이해란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신 발작의 하위 유형을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간대성이 없는 떠는 게 없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건교사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전신 긴장성 발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까지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 중에서도 소발작과 대발작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신 긴장성 간대사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전신 발작, 대발작으로 쓰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위 유형으로 다 나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위 유형으로 나눠졌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을 거예요. 전신 발작의 하위 유형 써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신 발작, 소발작, 아니 전신 발작,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발작할 때 입에 수건을 물려주면 니은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 뭐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발작을 할 때는 입안에 뭔가를 넣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넣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하다가는 저게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기도폐쇄, 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기도폐쇄, 질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가 자발적 호흡할 수 있으면 그냥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거품을 물거나 침 때문에 자발적 호흡할 수 없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입안에 수건을 물려줘가지고 고개를 약간 적신 다음에 안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뺀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 자, 2번 다음 그림은 디귿 자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하나 쓰라고 하죠. 자, 디귿이 뭐냐? 양다리를 좌우로 벌려 W 모양으로 앉던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직형 양마비에 많이 보이는 게 이 W 자세와 그리고 C자형으로 굽은 득,
라운드백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W 자세가 일어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경직형 양마비를 포함해 가지고요, 경직형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 모양 자세,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라운드백, 그리고 여기 나오는 W 자세를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동원 선책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구체적인 이유들이 언급이 돼 있고, 박은호 선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W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으면 소위 말해서 앉기에 대해서 균형감과 안정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상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앉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가위 모양 자세와 라운드백이 일어나는지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다음은 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도 요령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발에 붙여줬어요. A, 하지,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휠체어 발판 높이는 같게 한다. 알다시피 이 A가 틀렸죠. 이렇게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르거나 골반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 뭘 못한다고? 균등하게 체중을 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체중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길이가 다르다고 하면 다리 높이도 맞춰줘야 되고요. 골반 크기도 다르다고 하면 골반 크기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B, 골반,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좌석의 중심을 얕게 한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C, 몸통, 어깨선을 수평으로 맞추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준선을 유지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D, 고개를 들고 턱을 약간 밑으로 잡아당기는 자세를 유지하게 한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앉는 자세에서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4번, 미음. 자, 미음에 들어갈 적절한 보조기기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맞아요. 저희 교실에서도 서기 자세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재는 자기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상체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 자세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은 채 자세를 조금 기울여 두 손을 쓸 수 있도록 미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자세 도구 같은 경우는 박은호 선책에는 3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프론, 두 번째가 스파인, 세 번째가 스탠드 테이블인데, 이 중에서 이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있고요.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크게 프론 세트밖에 없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엎드리거나 낫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크게 스탠딩 테이블과 그리고 프론 스탠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내용이 딱 프론 스탠더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목이 가를 수 있냐 없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거 두 개를 유추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스탠드 테이블이나 프론 스탠더가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스파인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7번과 8번은 뭐 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육과정 B 내용의 1번 문제는 장특법 문제인데, 이 장특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늘 나왔던 애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틀리면 큰일 나요. 자, 문항 1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기역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죠. 기역, 차별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정규 교육과정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자, 알다시피 방과 후 활동 또한 수업, 학생 자체 활동, 그 밖의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방금 얘기했던 수업, 학생 자체 활동, 그 밖의 교육의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여 배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항 2번,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과 관련된 규정의 근거로 니은에 적합한 내용을 쓰라고 하죠. 자, 니은 그 사유입니다. 학생의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의 현장 진행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 내용도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정도는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디귿.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학습 보조기와 같은 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부모가 포함된 디귿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개별화 교육 지원템이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나와 있는 문항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기출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중복교육과정 적용서를 볼 수 있는 근거를 쓰라고 하는데, 이 중복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같은 활동을 하는데 다른 교과 또는 다른 교과 목표를 적용할 때 중복교육과정을 얘기하죠.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기억 내용을 보면, 자, 실과 수업 시간에 생활 속에 동물 돌보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지는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실과를 하고요, 은지는 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중복교육과정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제에서 좀 더 알아둘 게 뭐냐면, 강혜경 선생님 책에서는 이 중복교육과정과 그리고 중다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공통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중복교육과정과 그리고 중다 수준 이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늘 시험 문제 냈었는데, 강혜경 선생님 책에서는 공통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다 수준 교육과정과 중복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늘 시험 문제 내왔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공통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통점은 우리 교재와 그리고 강혜경 선생님 측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동물 분류 명칭을 쓰는데 이건 실과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경제동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3번을 봐야 돼요. 이 3번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자, 가의 디귿과 같이 변별 자극과 반응 촉진을 함께 지시하는 촉진 방법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디귿, 햄스터가 그려진 카드를 은지에게 보여주면서 이름을 물어보면 햄이라고 언어적으로 즉시 초출해 주었더니 햄스터라고 곧장 말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답은 동시 촉진 또는 동시 촉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가 되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변별 자극과 뭘 같이 준다고? 반응 촉진을 같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 같은 경우에는 변별 자극 플러스 다른 알파를 함께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 촉진이 안 들어가 버리면 뭐와 똑같아진다고? 정의가 자극 촉진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저기 나와 있는 처럼 반응 촉진을 함께 준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해 소재 읽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햄스터라면 얘는 당연히 습득한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때는 언어 촉진 말고 카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만 보여줬을 때 햄스터를 한다고 하면 얘는 습득한 거라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끊임없이 햄스터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언어 촉진을 하고, 이게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얘가 잘 못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습득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럼 이 다음 절차가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어 촉진 말고 그냥 변별 자극만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해봐요. 그러면 해보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다시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고? 카드도 주고 햄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 촉진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처음 회계는 지금 보는 것처럼 변별 자극과 그리고 반응 촉진을 함께 줍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임의적으로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변별 자극만 주는 경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A 해보고요. A가 습득됐는지 그리고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B를 해봐요. 근데 만약에 B를 했는데 바로 정반응한다, 끝나요. 근데 못하면 또 어떻게 한다고? 다시 A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촉진 그리고 동시촉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영초 시간 지연과 비슷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책마다 이거 영초 시간 지연을 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초 시간 지연이라고 하지 않아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초 시간 지연과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번. 은지의 행동을 관찰 분석하기 위해서 나의 리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을 쓰라고 하는데, 자, 리을을 보면 주간 행동 관찰 기록이잖아.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전도 그리고 삼포도 행동 분포 관찰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늘 시험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더 자세한 판단을 필요한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관찰 도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미음을 내용을 근거해서 나의 행동 가설을 수립하였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라고 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배경 사건을 써줘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엄청 말이 많았어요. 즉, 실과 시간인 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지금 리을을 한 상태에서 뭘 한다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실과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누가 보더라도 4번 문제에서 이거 조금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간에 들고 갔겠지. 그러면 이거 굳이 실과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어차피 실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답에 나온 것처럼 A는 교사가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으면, 그리고 B 같은 경우 교사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교실안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선행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많죠. 자, 문항 1번. 가에 기억을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초과정 국어 문제입니다.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된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2번. 다음은 나의 니은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찾아 1과 2에 각각 기호를 쓰고 발을 고쳐서 지워 이렇게 돼 있죠. 자, 니은이구나. 니은이 학급에서 반복 읽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유창에 글을 읽는 시범을 제공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 반복 읽기 같은 경우도 앞에 잘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이거 따라하는 게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맞는 내용이고요. B. 주로 학생 혼자서 반복하여 읽게 한다. 알다시피 잘하는 사람, 유창한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C. 음독보다는 묵독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음독은 말로 하는 거, 묵독은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창성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 내어 반복 읽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고 피드백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는 음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교수 수준에 적합한 지문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약 90%를 정확히 읽는 거 또는 약 10% 틀리게 읽는 지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오류 교정 절차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특정한 내용이 틀렸을 때 그 부분만 읽는 게 아니라 앞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피드백도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나의 디귿을 중재 발음 모형에서 사용하는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와 강론선에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동형검사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온다고? 신뢰도 나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동형검사지를 사용하면 신뢰도와 관련했다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재반응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다 뭘로 귀결된다고? 얘는 진전도로 다 귀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형검사지와 그리고 이 중재반응 모델을 얘기한다고 하면 신뢰도와 진전도라는 내용이 3번 답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재반응 모델에서 동형검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재반응 모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중재에 대한 반응을 진전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진전도를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러한 동형검사를 사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와 진전도를 엮어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진전도를 나타낼 때 동형검사지를 사용하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야 될 내용이죠.
자, 중재 반응 모형 1단계 기본 과정의 근거에서 자, 중재 반응 모형의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증거 기반의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재에 대한 반응이 없는 애들, 보통 반응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중불일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뭐 반응 속도와 그리고 성취 수준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 속도와 성취 수준과 속도가 낮은 20% 애들을 이제 많이 보는 텐데 문제에서는 다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A, B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합니다. 자, 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얘는 10%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냥 10%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급 전체 학생의 평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위 10%.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점, 김교사의 학급에서는 반복 읽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중재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즉 수준도 올라가고 속도도 괜찮아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점, 9주 동안 하위 10% 학생의 평균 음주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B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 반응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구 기반의 그리고 증거 기반의 교수를 쓰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10% 학생의 평균 음주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반복 읽기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TI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수, 중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징과 더불어 가지고 이 RTI 그리고 RTI 사용하는 CBM 특징과 비교해서 정밀교수 또한 이렇게 교수 목표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이 내용도 고은 선생님 청학장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단 문제를 보시면 가의 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찾아서 각각 쓰고 발을 고쳐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우측기는 후미로선 난청해야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후미로선을 보면 알다시피 뭐와 연결해야 된다고? 얘는 어음 명료도 검사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음 명료도 값으로 어음 명료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 중에서 3번과 4번이 늘 시험 문제 나오는 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료성 또는 책에 따라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음 명료도 값이 증가를 하면 어음 명료도 어음 강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일정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죠. 그에 반해서 4번 후미료성 난청 그리고 중추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는 어음 명도 값이 증가하다가 어음 강도도 증가를 해요. 그 대신 어느 정도 된다면 훅 떨어지는 말림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말림 현상이 보여야 후미로서 난청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A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B, 청력 검사관의 결과는 모두 일반적인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수능 청력치 검사와 어음 청취육지 검사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음 청취육지 검사와 어음 명도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관요과 반사와 수능 청력 검사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PTA 같은 경우는 기도검사와 SRT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비교해보면 이거 두 개의 차이가 5에서 10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 신뢰도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 중에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음 명도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4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이 중에서 1번이 정상이고 정상 같은 경우는 40대11에서 100%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이거 따지고 본다고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70에서 60대10에 60%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73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말림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미로성 난청이고요. 이 미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PTA는 보일 거고, 그리고 뭐 이 내용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죠. 그리고 또 뇌간 유발 반응 검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 이 PTA와 그리고 25 NHL 그리고 73 70 NHL이 이것도 5에서 15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디서 언급된다? 네, 고운선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C, 좌측기의 청치 능력은 정상 청력 수준이다. 좌측기를 본다고 하면 네, 정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D, 편측성 난청으로 소리의 음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이 너무 손상이 크잖아. 이거를 편측성 난청이라 하고, 이 편측성 난청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 소리 방향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죠. 당연히 틀린 건 E가 될 거고,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차폐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자, 기도 검사에서는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40dB 이상이면 차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검사는 아니지만 골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차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 검사기의 기도와 비검사의 골도가 40dB 이상이라도 차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측귀에 차폐음을 들려주고 좌측귀를 재검사한다고 하는데 좋은 쪽 귀에 뭐 한다고? 차폐를 하겠죠. 그러면 좌측귀에 뭘 한다고? 차폐음을 들려주고 그리고 우측귀를 재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내용은 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과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가의 청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기억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기억은 평행성이 떨어진다고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도 이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는 편측성이기 때문에 평행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각신경성 난청,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미로성 난청이고, 이 미로성 난청이라고 하면 미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분류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가정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모두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봤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편측성 때문에 이 평행성 떨어진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 우리 교재에 언급해놨잖아요. 그래서 고우선상에 없는 내용 중에 이 편측성은 평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명 효과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명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 내용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점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5번 문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태용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민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미술 내용이고요. 기획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기획이 뭐냐면 면소재 흰 장갑을 준비했다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작품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선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음은 리을을 제작할 때 유의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내용 두 가지를 찾아 1과 2에 각각 기호를 쓰고 발에 고쳐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녹음 자료를 제작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는 A, 조용한 실내에서 녹음한다. 당연한 거고요. B, 읽는 속도를 늦추어 녹음한다고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속도로 녹음해야 됩니다. 그리고 C, 외국어 단어나 문장은 정확한 발음을 읽은 후에 철저히 읽어줘야 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고요. D, 설명 자료의 표지, 목차, 저자 소개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해서 녹음한다 되는데 네,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 녹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쉼표와 마침표 같은 구두점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용 이해 높이기 위해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태원 선생님 책에서는 생략한다고 나와 있고요. 박수선 책에서는 생략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사람 꽤 있습니다. 이태원 선생님을 본다고 하면 이는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3번 디귿의 일부이다. 디귿이 점자 자료죠. 이 같은 경우는 어린 무용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리을에 해당하는 미술교과의 교과 역량을 쓰라고 하는데 리을이 뭐냐? 리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을 반복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적 감수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5번인데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 뭐 촉각 교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 안내법, 그 중에 하나가 촉각적 모델링, 그 중에 하나가 손 아랫손 안내기법, 손 윗손 안내기법이고 현재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손 아랫손 안내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문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태원 선생님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된다? 여기 언급한 것처럼 공동 촉각 관심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 촉각 관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 주집중, 공동 관심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거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선생님 책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동 촉각 관심과 관련된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절차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듭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답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 촉각 관심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촉각 교수 방법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문항 1번. 기획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고 그 기능을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획인가 봐요. 교실 한쪽이나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둘 수 있는 건데 물리적 배치를 통해 환경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유의할 점은 타임아웃을 하거나 벌어주는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폐와 관련된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에서 물리적 환경 배열하기 또 물리적 구조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가구 배치, 두 번째 시각적 경계, 세 번째가 혼자만의 공간 설정. 지금 기획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공간 설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아마 다음번에는 이 유의점을 쓰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혼자만의 공간 설정 같은 경우는 자극을 유지하거나 자극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2번.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말을 각각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건 자폐성장의 학생에게 주로 사용하는 파워카드 전략입니다. 자폐성장의 학생의 니은을 활용해 행동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적 지원 전략 하나죠. 파워카드에는 그림과 디귿이 사용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좋아하는 특별한 관심 영역이 들어갈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가 들어가겠죠. 학생의 특별한 관심 영역을 활용해서 시각적 접근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카드고 이 파워카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파워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시각적 접근을 하면 이게 좋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리을에 해당하는 언어 중재 방법으로 사용되는 요구 모델이 모델링은 다른 점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강혜근 선생님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에 적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김현선 선생님 책 내용이고요. 강혜근 선생님 책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에 해당하는 언어 중재, 리을.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적용해야 일반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언어 중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지금 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적용해야 일반화가 쉽다는 이 자연적 언어 중재 중에 뭐를 얘기했다고? 요구 모델을 얘기한 거죠. 이 요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MT 하이용으로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모델링과 비교를 하라는데, 자, 요구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델링과 다른 점이 뭐다? 아동에게 반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서 언어적 시범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동이 먼저 해보라는 거죠.
이거 못하면 내가 시범을 보여준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모델과 모델링의 차이점이고, 이 내용은 김요타 선생님 내용에도 나오고 강혜경 선생님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책에서 언급됐던 내용이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번과 8번은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